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방송계에 상당히 충격을 줄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YTN 민영화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겁니다. 방통위원은 모두 5명인데 2명만 참여해 의결한 게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회목 위원 추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원장을 포함해 2인 체제가 지속되던 상황이었고 법적으로는 의결 정족수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었지만 법원은 과반 원칙을 중시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심의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석이던 초대 위원장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판결 내용부터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결의하였습니다. 전체 회의를 열어 결정했지만 위원 3명이 결원인 상태로 당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참여한 의결이었습니다. YTN 우리사주조합 등은 즉각 반발해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개월 만에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최소 3인 이상의 위원과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며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남부지법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회의 박장범 사장 임명 효력을 인정한 것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YTN 우리사주조합과 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YTN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성원들의 열망이 모두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3,200억 원을 내고 YTN을 인수했던 유진그룹은 반발했습니다. 유진그룹 측은 이번 소송의 보조 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패소한 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 판결이 나온 날 방송 정책을 총괄하게 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법학자인 김 교수는 과거 이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을 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고 민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전문성보다는 코드 맞추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초대 방송미디어 통신위 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헌법과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입니다.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헌재 연구관 등을 지낸 김지명자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언론법 학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관련한 실무 경력은 없습니다. 김지명자는 5년 전 민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발탁되는 등 친여권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고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성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도 그 절제위에서 자기들이 건의가 나온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망각한 잘못된 어떤 오판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목 방미통일위원회 류신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민변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위원 등을 지낸 류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고소했던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을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인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민간 기업이었던 YTN의 최대 주주가 다시 공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권에선 방송 공공성 회복을 위한 경고다. 야권에선 경영권을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놨는데요. YTN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성호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행정법원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직 아닌 거죠? 네, 행정소송은 2심까지 진행됩니다.
결국 항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의 주체였던 방미통위가 항소를 결정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하면서 YTN 주식 매각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매각 문제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었죠. 국유재산 문제는 총리께서 챙기고 계시죠. 국유재산 헐값 매각한 거. 그거 정말 국기문란 행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미통위가 이 현 정부 기조에 반하는 결정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겁니다. 다만 보통 항소 시한이 1심 판결일 기준으로 2주입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새 위원장 취임까지 인사청문회 등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위원장 직무대리 체제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약 방미통위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YTN의 최대 주주인 유진 ENT가 방미통위 측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기 때문에 별도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진그룹 측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2심 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YTN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오늘 법원 판결 핵심이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런데 2인 체제에서 안건 의결 상당히 많이 했었죠. 법적 근거가 흔들리게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 구성을 완료한 뒤 재의결 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존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이 130여 건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물리적으로 모두 재의결을 거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방미통위의 중론입니다. 네. KBS 이사회의 법적 효력 등 이번 판결과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온 사례도 있는 데다가 당시 의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사업자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판결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를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게 된 상황인데 이번 인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간 거론됐던 후보군들이 주로 방송 미디어 개통 종사자였던 만큼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김 지명자가 한국언론법학회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헌법학회와 국회 헌법개정 측이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헌법 전문가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 지명자의 제자였던 한 정치권 인사는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원리원칙주의자라며 이전의 위원장들과는 다른 업무 스타일을 보여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야권에선 정치적 성향이 강성 진보에 가깝다는 점 때문에 김 지명자가 결국 미디어 분야에서 전 정부 뒤집기에 총대를 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진 않습니다. 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정책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이 좀 마지막이었으면 싶네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12.3 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로 가는 국방부 버스,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다는 이유로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근신 처분으로는 부족하다는 최고위층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최초 경징계는 그럼 어떤 근거로 했던 걸까요? 고무줄 징계가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홍국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김상환 법무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은 박한수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룡대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탔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오겠다. 국방부는 앞서 자체 감사 결과 김 실장에게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며 해당 징계를 취소하고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하루 만에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준장에서 대령으로 한 계급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강등은 파면,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으로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만 승인하면 되는 경징계와 달리 강등 처분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데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상관 지시에 따른 건데 강등은 너무하다며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항명부터 했어야 한다는 거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실장의 중징계 처분으로 이른바 계엄버스에 함께 탔던 다른 참모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도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뒤 이른바 내란 정당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 영장을 기각하면 사법부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 비난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법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해산의 길이 답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감이라며 영장 발부 시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공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영장 기각 시엔 화살이 조희대 사법부를 향할 거란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본물 터지듯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예산안 처리 이후 위헌 논란에도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영장 발부 시 지방선거까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기각이 되더라도 이른바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계엄에 대한 당시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취임 후 처음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의 폭거가 계엄을 불러오긴 했지만 국민께 고통을 드린 점을 인정한 건데 계엄 1년을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남 선열공원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독립유공자 묘비에 참배합니다. 방명록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친다는 견의 수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장 대표는 대구 중심가 동성로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해 송구스럽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군인들이 재판정에 오르고 공무원이 사찰 위협을 받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언급한 건 취임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을 막지 못한 건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한 탓이라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당 안팎의 계엄 1년 전후 사과 요구에 대해 장 대표는 일주일 넘게 각계의 의견을 들으며 표현과 시기 등을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원이 가장 많은 곳이자 추 전 원내대표의 고향인 대구에서 전향적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 그리고 대여 투쟁의 여러 일정들,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선 지금은 힘을 키우고 혁신하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해나갈 때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타섭입니다. 어제 TV조선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피소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하루 종일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러 움직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신상 털기, 2차 가해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저희 취재진에게 전해왔습니다. 심적 고통으로 출근조차 하지 못했다는데 논란이 불거진 뒤 밝힌 피해자의 심경을 황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장경태 의원은 어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허위 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력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를 향한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은 SNS에 실수로라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장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들에겐 장 의원이 눈엣 가시였을 터라며 음해 배우설까지 제기했는데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TV조선이 확보한 술자리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휘청이며 장 의원에게 기댄 듯한 상황에서 장 의원의 왼팔이 피해자 쪽을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TV조선 취재진과 만난 장 의원은 평소처럼 성실히 일하려 한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피해자는 TV조선의 온라인상에서 신상털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팬덤이 있는 국회의원의 위력과 2차 가해 시도가 너무 불안하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 직장이 장 의원과 마주칠 수 있는 국회인 만큼 출근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1년이 지나 고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압박과 보복의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저희가 어제 단독으로 보여드린 술자리 영상과 관련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동영상이 동의 없이 찍었다고 반발했고요. 고소장 내용도 부인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경찰이 수사해서 가려낼 텐데요.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듯했고 여성단체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술자리 영상 보도 20여 시간 만에 추가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의 확대 재생산을 자제해달라며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고소장에 담겨있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남자친구로 알려진 남성이 찍은 영상에 대해선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로 추정되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동의를 받고 증거 영상을 찍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장 의원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진보 성향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민주당에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어떤 형태의 2차 가해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구차한 변명주에 숨지 말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십시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보좌진 협의회도 각각 성명을 내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해병 특검이 오늘로 150일간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새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마무리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오늘 발표 내용부터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일 해병특검팀은 출범과 동시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수색을 하지도 않는 저에게 또 작전 통제권이 없는 저에게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 순직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무리한 작전 통제와 지휘를 한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른바 VIP 경로설에서 비롯된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특검은 150일 수사기간 동안 185차례의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30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가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보고 오동훈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을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자평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특검은 자화자찬했지만 객관적 평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해병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밝히겠다며 교회까지 압수수색하며 외교 문제를 일으켰는데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해병특검은 모두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뺀 9건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온 건 단 한 건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좀 무리한 수사를 반증하는 건 아니냐. 이를 의식한 듯 특검팀은 사건 발생부터 2년이 지나 많은 증거가 사라졌다고 했고 법원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 법원의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계 인사들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로비를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지난 7월 기독교계 원로인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압수수색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고 외교 문제만 불거졌습니다. Well, I heard that there were raids on churches over the last few days, very vicious raids on churches by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해병특검은 검사, 변호사 등 131명이 투입돼 5개월 동안 40억 원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해병특검은 내일부터 공소유지를 위한 30여 명 규모로 유지됩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공소유지 기간까지 합해 7년간 존속했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은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로 불립니다. 범죄 형태도 비슷하고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거의 그대로 등장합니다. 위례 사건으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오늘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추진됐는데 대장동 개발과 같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자였고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까지 3번째 기소되셨는데 신병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당은 개발이익 418억 원 중 42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3년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겐 각각 추징금 14억 원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미리 사업 심사 기준을 정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위례 사업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보고책이었다며 모든 책임은 나를 포함한 3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고 정 회계사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립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2017년 손광주 전 북한 이탈 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9월 1일 날 국회가 새 회기가 시작이 된다. 그 이전까지는 반드시 이게 사표가 정리가 돼야 된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중 하나입니다. 서울고법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선고를 뒤집은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이사장과 직접 연락한 통일부 차관과 국장의 독자 범행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명시적인 승인이나 묵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과 달리 통일부 장관이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송광주 사태 종용했다는 의혹 아직도 부인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문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에 대해선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전 연인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시신은 폐수 처리 시설에서 발견됐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식당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전 남자친구 50대 김모 씨입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충주호에서 피해 여성의 차량을 인양한 데 이어 실종 44일 만에 충북 음성의 한 오폐수 처리 시설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오폐수 수지를 관리하던 김 씨의 거래처로 평소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뒤로 보이는 녹색 천막이 쳐진 수조 안에서 발견됐는데요. 수조의 깊이가 4m나 됩니다. 시신은 마대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장소니까 자기네들이 다 잘 알지. 그냥 건져서만 가셨고 가서 열어봐야 된다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실종 당일 여성을 만나 살해한 뒤 2, 3일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범행 후 여성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고 김 씨를 찾아왔을 때도 안 만난 지 오래됐다며 잡아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심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조사하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해킹을 6년 전처럼 북한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그동안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했다고 홍보해 왔는데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해킹 이후 일명 잡코인이 급등락하면서 투자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 코인입니다. 해킹 피해 직후부터 1,500원대에서 3,700원대까지 100% 넘게 급등했습니다. 업비트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코인 입출금을 차단하면서 일명 가두리 펌핑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물량이 들어와서 이제 매도가 된다든지 매수가 된다든지 하면서 다른 거래소랑 가격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 안에서만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는 투자자들이 고점에 물려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폭탄 돌리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실제로 가격이 오르고 약간 이런 현상들이 오랫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해킹의 배후로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6년 전과 해킹당한 날짜가 같고 수법도 가상자산 지갑을 털어 하나로 모은 뒤 분산시켜 현금화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북한의 라자루스라든가 이런 조직에 의해서 가상자산이 탈취된 것처럼 고도에 훈련된 해킹 집단에 의해서 해킹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반면 북한의 범죄를 모방한 다른 해킹 조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미를 추구하니까 그렇게 일부러 설정했을 수도 있죠. 새벽 시간에 한 거 보면 의도적이고 그거는. 만약 이번에도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업비트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지난해보다 15배나 늘었습니다. 유행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중요하겠죠. 접종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비인후과 문이 열리자 환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몰려듭니다. 예년보다 2달 일찍 유행한 독감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5주 전 외래 환자 1000명당 7.9명이던 독감 의심 환자는 최근 70.9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배 급증했습니다. 유행 속도가 빠르다 보니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했고 10월 말경에 저희가 접종을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독감이 걸린 케이스여서 일찍 맞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 사흘에서 닷새 동안 독감에 걸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백신 종류를 놓고도 혼선이 잇따릅니다. A형 바이러스 2개와 B형 바이러스 1개를 예방하는 3가 백신보다
B형 바이러스가 하나 더 추가된 4가 백신이 더 효과적이란 속설입니다. 하지만 해당 바이러스는 5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검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B형의 한 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 상가만 봐주셔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독감이 내년 4월까지 유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미 독감에 걸렸어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구글이 새 AI 모델에 자체 개발한 칩을 쓰면서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메타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도 자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호재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현존하는 생성형 AI 가운데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은 구글의 제미나이 3.0. AI의 필수 칩으로 여겨졌던 엔비디아 GPU 대신 구글이 자체 개발한 TPU로 확습했습니다. You see real demand. Given the potential of this technology, the excitement is very rational. TPU는 AI 연산을 위해 만든 맞춤형 칩인데 엔비디아 GPU보다 최대 80% 저렴하고 생산 속도가 빠릅니다. 구글의 성공에 자극받은 경쟁사들도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보다 성능이 향상된 전용 칩을 선보였고 메타도 자체 개발한 칩을 AI 확습에 활용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95%를 점유한 AI 칩 시장에 춘추전국 시대가 열린 건데 국내 반도체 업계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고성능 AI 칩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처가 늘어나는 데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TSMC에도 요청을 하겠지만 그 일부는 삼성의 파운드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만의 TSMC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업계는 올해 21% 성장한 세계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도 20% 가까운 고속 성장을 이어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신입니다. 새벽 배송 금지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택배사는 오늘 세 번째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벽 배송을 그대로 하자는 청원은 2주 만에 3만 명에 달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배송 금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 소비자의 편리함, 기업의 경쟁력,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해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 번째 회의가 오늘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노동계, 주요 택배사가 참석했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기사와 소비자,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회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참여 주체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왜곡되었다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회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닷새사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면서 새벽 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상황이지만 참석자 간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야간 배송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외부 용역을 진행하기로 해 결과가 나오는 연말쯤 새벽 배송 금지 논의가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글은 개시 2주 만에 3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동의했는데 다음 달 13일까지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로 자동 회부됩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임관식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도 현장에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은 제복 차림의 청년들이 절도 있게 걸어옵니다.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해군 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선 11주간의 교육을 마친 89명이 장교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9월 입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는
기수 대표로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임관식엔 이 회장을 비롯해 할머니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과 고모인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가가 총출동했습니다. 이 회장과 홍 관장은 지호 씨에게 직접 소위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필승! 수고했어. 어머니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은 이 회장과 떨어진 자리에서 지호 씨의 임관을 지켜봤습니다. 2009년 이혼한 이후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함께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계급장 수여식이 끝난 뒤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 회장의 장남 지호 씨는 5주간 추가 군사 교육을 받은 뒤 함정 통역 장교로 복무합니다. 지호 씨의 군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로 복무를 연장하지 않으면 2028년 12월 전역합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력 반이민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백악관 바로 앞에서 주 방위군이 이민자에게 피격당하자 특정 국가의 미국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미국 자체가 이민자의 나라인데 트럼프의 정책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백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세계 출신의 미국 이민과 관련한 초강력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백악관 인근 총격범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로 확인된 가운데 피격된 20대 남녀 주 방위군 중 한 명이 끝내 숨진 직후였습니다. 트럼프는 새벽에 SNS를 통해 이민이 높은 범죄율 등 사회 기능 장애의 주요 원인이라며 제3세계 국민의 이민을 영구 중단하고 불법 입국자 수백만 명을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must now re-examine every single alien who has entered our country from Afghanistan under Biden. 반이민 정책만이 미국 사회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6월 이란과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대규모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미네소타와 그 지역의 소말리아 출신 민주당 오마르 하원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반이민 정책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도 그동안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SNS에서 중국 계정들이 국내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댓글 국적 표기법을 발의하기도 했었죠. 실상이 어떤지,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지금 SNS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SNS 플랫폼 X에서 친여 성향 계정들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드러났다는 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입니다. 한국어로 한국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 접속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중국으로 쓰여 있습니다. X 측이 최근 계정주의 국적과 접속 위치를 표시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가장 활발한 한 계정은 한국 정치 관련 게시물을 7년 가까이 올리고 있는데 개수가 총 6만 5천 개나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겁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글이 대부분이고요. 이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글 일색입니다. 이번 대통령 순방의 성과나 국무총리 동정 같은 것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SNS 계정물들의 실체는 뭐로 봐야 합니까? 자, 중국 안에서는 X나 인스타그램 등 서방 세계의 SNS를 쓸 수 없도록 방화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X측은 접속 위치 조작 프로그램인 VPN을 쓰면 해당 계정에 방패 모양이 표기되도록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계정들은 접속 위치가 중국이면서 방패 모양도 없습니다. 자, 좀 혼란스러운데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우선 X의 위치 특정 시스템이 불완전해서 접속 위치를 잘못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의 X 계정 국적이 싱가포르로 표기됐다가 수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서양 SNS 접속을 차단하던 중국 방화벽이 특정 계정에 한해 해제됐다는 겁니다.
학계 일부에서는 중국 당국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추정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들이 자꾸 중국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2023년과 지난해 각 2달씩 포털 기사 댓글을 조사한 결과 77개 댓글 계정이 중국 계정으로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닉네임들을 보면 동티안야오, 첸양처럼 중국인 이름 같은가 하면 위대한 중화민족이라는 닉네임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한중 산업경쟁 관련 기사에서 원산지 보고 한국산은 거른다 따위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CCTV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중국이 지향하는 어떤 정책, 국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반영을 하고 있는 댓글들이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우리 포털들도 이 X처럼 국적 표시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중국 댓글 부대가 우리 포털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댓글을 보는 분위기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번 X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위치 교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가 원하면 어느 나라 어느 리전에서 서버를 띄워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원천지에 있어서의 그런 정보들을 피해가거나 바꾸거나 그런 것들은 너무나 쉬워진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어찌됐건 여론을 조작한다는 건 참 나쁜 일인데 이 실태를 제대로 좀 밝혔으면 좋겠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는 미국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서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한복판의 캐릭터들은 물론 OST를 부른 가수들도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엉뚱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의 호랑이 더피가 대형 풍선으로 변했습니다. 까치 캐릭터 서 씨도 함께 행진합니다.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영화 속 캐릭터들을 보는 뉴욕 시민들은 즐겁습니다. 실제 노래를 부른 가수 이재 등이 등장해 히트곡 골든을 부르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We're super excited, super honored to be here.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뉴욕에서 화려한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4km 구간에서 34개의 대형 풍선과 28개의 수레, 11개의 밴드가 행진을 했고 350만 명이 몰린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Very excited. I think it's very cool to watch them be inflated and try to guess the characters. 지난 1924년 한 백화점에서 시작해 올해로 99회째를 맞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현장 관람객뿐만 아니라 TV 생중계를 통해 수천만 명이 시청할 정도입니다. Growing up seeing this on television, I had always wished to come and see one live. So this is definitely on my bucket list and pressing it out. 전 세계가 주목하는 퍼레이드는 올해도 산타클로스의 등장을 끝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된 홍콩 아파트 불길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갈수록 늘고만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이재민과 유가족을 도우려는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재형 기자입니다. 실종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켠에선 가족을 잃은 슬픔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홍콩 고층 아파트 7개 동에서 불이 난 지 43시간 만에 불길이 잡히자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Just recognize some picture is in maybe my bodies of my dad because my body is still missing here. 사망자 숫자는 계속 늘어 13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는 200여 명에 달합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College, but we cannot contact him until now.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이재민들은 화재 현장 주변을 서성입니다. 都夠嘅，佢可以翻上去攞嘅，即係限你10分鐘啦。上去屋企可能10分鐘攞嘢啦咁樣。 홍콩은 물론 중국 본토에서도 구호 손길이 이어지면서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분주합니다. 大部災區係
派發啲物資俾災民，有餅乾啦，有糖啦，有飲料啦，有汽水啦。 홍콩 당국은 공사업체의 조직적 비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인 2명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피해가 생겼지만 모두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The unscrupulous schemer for whom the ends always justify the means. We've had a single word to describe such characters. Machiavellian. 사람들은 정치가가 도덕적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런 정치가가 오히려 나라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도덕보다는 현실, 이상보다는 권력의 논리를 더 믿은 거죠. 냉혹한 현실주의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정치에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 현실주의가 국익을 위한 건지 아니면 사익을 위한 건지가 관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외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의 첫 지시가 검사 감찰이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하자 내린 조치였죠. 검사들이 재판을 방해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재판이 이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입니다. 검찰이 자신을 연어 술 파티로 회유해 진술을 바꾸라고 했다고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생각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검찰을, 야당은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은 묵묵부답, 아는 게 없어 보입니다. 조만간 감찰 지시는 이루어지실 걸로 보시나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무장관도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특정 사건이 아니라 검찰 기강에 대한 거라지만 악귀가 잘 맞지 않습니다. 사법부 존중 때문에 내린 지시라는데 그동안 여권이 재판부를 향해 퍼부었던 그 저주의 목소리 뭐였을까요? 중국 남송 초기의 명신 왕시뿡은 정직하게 사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다고 정치가에게 완전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아닐 겁니다. 상식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상식조차 흔들립니다. 뉴노멀이란 이름으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포장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놀라야 할 장면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칩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순간 권력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아차하고 뒤돌아볼 때 이미 더 놀라운 세상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11월 28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날선 권력이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은 마지막 늦가을 날씨를 즐기시기에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1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도, 대구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 12도, 광주 16도로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